LAFC가 콜로라도와의 9라운드 경기에서 정말 재미없는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에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안 본 사람이 승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양팀 모두 진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간만 보다가 끝난 경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장면들 같은 것도 그렇게 보여드릴 게 없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이런 경기들도 분석을 해야지 뭐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슴 아프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LAFC는 여기상으로는 4-2-3-1로 나왔다라고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전반전에는 4-4-2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손민 선수 도리어 부안가가 조금 더 내려올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손민 선수랑 이제 부안가가 톱에 서고 그리고 샤펠버그랑 보이드가 벌려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델가도 쇼니에르 중원에 세구라 에런롱 그리고 이제 포르테우스 팔렌시아 그리고 이제 요리스 골키퍼가 섰는데 어쨌건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면은 공격진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일단 손흥민과 부안가는 그대로 있긴 했지만은 평소 나오던 뭐 틸만이라던가 오르다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아닌 샤펠버그랑 보이드가 이제 선발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은 바로 이제 에런롱 부상에서 복귀한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에런롱이 그동안 단 한 경기도 교체 출전도 안 했거든요. 지난 2경기 때 연달아서 벤치에는 있었어요. 근데 부상 복귀 전이 선발이었습니다. 에런롱이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6개월 가까이 빠진 6개월 넘게 빠졌나? 6개월 넘게겠구나. 거의 8개월을 빠진 선수인데 이렇게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는 경우에 바로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선발 출전이어서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제가 그냥 슈팅 장면들 다 보여드릴게요. 왜냐? 다 보여드려도 얼마 안 돼요. 양팀이 슈팅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은 콜로라도가 공격, 후반전은 LAFC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었는데요.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공격했던 장면들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슈팅도 아니죠, 이건 슈팅도 아니고 그래도 첫 번째 골문으로 향했던 장면이 16분에서야 나왔어요. 그건 16분 이전까지는 양쪽이 슈팅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그 실리가 드리블 돌파하다가 그다가 이제 패스를 올린 게 이걸 이제 에런롱이 걷어내려고 한 거를 이게 공교롭게도 팀 동료 수비수인 포르테우스 가슴 맞고 그대로 이제 자책골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요리스 골키퍼가 잘 선방을 해낸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슈팅 하나 없이 자책골로 실점할 뻔했던 LA였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첫 슈팅은 22분에 나옵니다. 22분까지는 양 팀 다 슈팅이 없었어요. 이 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요. 제가 LAFC가 4-4-2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4-4-2로 딱 라인만 이렇게 2, 4, 4 이렇게 선 상태에서 LA는 그냥 적당히 간격을 두면서 적당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4-4-2 상태로 딱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고 콜로라도는 계속 그냥 패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패스만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것도 보면은 이 슈팅 갈 때 패스를 몇 번을 주고받은지 모를 정도로 좀 앞으로 패스 갔다가 LA가 붙으면 다시 백 패스 했다가 다시 또 갔다가 또 다시 백 패스 했다가 계속 이랬었거든요. 계속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텐시오가 드리블을 쭉 치고 갑니다. 수비 라인부터 공격 진영까지 드리블을 쭉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준 게 델가도 맞고 굴절되면서 상대 간판 공격수인 라파엘 나바로한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나바로가 포르테우스를 녹여버려요. 확실히 포르테우스도 이제 지쳤어요. 지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뚫렸거든요, 포르테우스가.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세구라가 커버를 들어오긴 했는데 이미 슈팅이 나간 상태였고 이걸 실점할 뻔했으나 요리스 골키퍼가 정말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분경에는 실리가 이거는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어요. 실리가 측면에서 드리블 치고 오다가 세구라가 견제를 했거든요. 세구라가 견제를 해가지고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슈팅을 크로스바 빠듯하게 가져갔는데 이것도 요리스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경기 슈팅의 전부였어요. 놀랍죠? 전반전은 슈팅이 3개가 전부였습니다. LAFC는 그냥 간격만 유지한 채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콜로라도는 패스만 주고받다 보니까 전반전 점유율이 78대 22. 콜로라도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슈팅의 질이 좋았을 뿐이에요. 콜로라도가. 그래서 슈팅 3번 가져갔는데 그 중에 유효 슈팅이 2번이었고 기대 득점이 0.14골이었고 그냥 그러니까 서로 공격은 안 하고 한쪽은 패스 주고받고 한쪽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그런 축구를 했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LAFC가 약간은 좀 의도적으로 전반전을 그렇게 보낸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들을 활용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압박을 하면서 LAFC가 후반전에는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오늘 전반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딱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죠. 4, 4, 2 아니면 4, 4, 1, 1 이렇게 딱 있고 근데 심지어 또 웃긴 거는 콜로라도는 압박 안 하잖아요. 지금 압박 안 하면 여기 앞에 간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돌아서고 있어요. 등 돌리고 있어요. 백패스 주려고. 이 정도 간격이 있으면은 사실 이쪽을 찔러줘야 되거든요. 여기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찔러줘야 되는데 이 선수 외면하고 돌아서요. 이게 진짜 너무 코미디였어요. 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간격 벌어져 있고 아무도 안 붙어 있고 하면은 얘는 열로 패스 찔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돌아서면서 백패스. 그래서 전반전은 진짜 끔찍했습니다. 제가 본 손에 꼽는 끔찍한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전반전은. 그리고 이게 이제 구역별 점유율인 건데요. 구역별 점유율도 서로 공격 진영에서는 점유 안 하고 그냥 딱 중원에서만 55.9%로 여기서만 그냥 그것도 여기서 사실 LAFC는 서 있었어요. LAFC는 서 있고 콜로라도는 여기서 패스 주고받고 그렇게 경기가 전개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체력을 아끼는 전술처럼 보이긴 했어요. 전반전은 저는 체력을 아끼는 전술로 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따가 얘기할 게 있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그리고 딱 이게 원래 그 공격 방향 비율인 거거든요. 공격 방향 비율이 원래 중앙이 30%가 어지간하면 안 나와요. 대부분은 중앙이 상대가 압박을 많이 하고 있고 선수가 많고 하니까 오른쪽 왼쪽 사이드가 가장 높고요. 중앙이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앙 25%에 나머지가 이제 좌우 사이드로 가기 마련인데 이 경기는 양쪽 다 중앙이 30% LAFC는 30%가 넘었고 콜로라도는 29.6%니까 거의 30%였죠. 이런 수치가 나온 이유는 중앙에서 그냥 뭐 LAFC도 내비두고 하니까 콜로라도도 중앙에서 그냥 패스 주고받고 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가운데 LAFC가 후반 들어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에런 롱과 이제 그 보이드를 빼고 그 타파리랑 틸만을 넣은 건데요. 아마 에런 롱은 그가 45분 정도가 맥시멈으로 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만 뛰고 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드 대신에 틸만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주전조에 가까운 모습 형태가 된 건데요. 왜냐면 타파리랑 틸만은 원래 주전이니까요. 샤펠버그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평소 쓰는 주전조들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AFC가 압박을 좀 감행하기 시작하고 LAFC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물론 근데 LAFC가 그렇다고 해서 막 잘 만드는 축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LAFC의 슈팅은 대부분 중거리였던 거긴 한데요. 어쨌건 그래도 공격 진영으로 올라오고 압박하고 그러면서 조금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코너킥을 얻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가 이제 걷어낸 거를 샤펠버그가 백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쇼니에르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골대 맞고 나갔어요. 와 진짜 아쉬웠어요. 어떻게 골대를 두 번 따닥 맞으면서 나가는지. 들어갈 법도 했는데 좀 그러니까 LAFC 입장에서는 불운했던 골대 강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스로인 상황,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골대 두 번 맞고 나온 거를 상대가 이제 걷어냈거든요. 걷어냈는데 이제 스로인에서 손흥민 선수가 스로인을 굉장히 빨리 처리를 했고요. 이거 이제 델가도가 크로스 정말 잘 줬거든요. 크로스 잘 준 거를 파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이제 부안가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 사실 논스톱 슈팅으로 골 넣기 힘든 거는 맞긴 하거든요. 애당초 이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는 거 자체가 문제긴 했는데, 논스톱 발리로 가져가는 거 자체가 각도가 없어서 골 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홈런이었다. 확실히 부안가가 방전된 게 보인다. 부안가가 이렇게 홈런 때릴 선수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무리한 슈팅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골대 근처로는 가야 되는데 근처도 가지 않는 홈런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샤펠버그가 한 이때쯤부터 굉장히 흐름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65분경에 틸만이 볼을 끌고 가다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이게 이 경기에서 LAFC가 만들어낸 공격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볼만했던 장면이었어요. 틸만이 전진 패스 잘 줬고 이걸 이제 그 샤펠버그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정말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바로 저는 이거 골인 줄 알았거든요. 어쨌건 예, 근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쉽게 득점은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또 이어진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그 델가도가 가로챈 거였거든요. 델가도가 가로챘고 샤펠버그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 이게 손흥민 선수 머리 맞고서는 머리인지 등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건 손흥민 선수 맞고 그대로 붕 떴다가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는데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했죠. 좀 손흥민 선수의 행운의 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 MLS 이번 시즌 첫 골이 행운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상대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7분경에는 이건 손흥민 선수가 잘 가로챘죠. 그러니까 부안가의 코너킥을 상대가 잡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로채서는 백패스 줬고 이걸 이제 쇼니에르가 그대로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빗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 LAFC의 슈팅들이 이거 코너킥에서 나온 거죠. 골대 맞춘 거. 이거 스로인에서 나온 거죠. 이게 또 그나마 또 가로채가지고 나온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것도 코너킥에서 나온 거죠. LAFC는 진짜 이번 시즌 온플레이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약간 좀 아스날처럼 아스날 최근 못할 때의 축구를 조금 하는 느낌? 이런 가운데 LAFC가 이제 그 67분경에 샤펠버그랑 쇼니에르를 빼고 다비드 마르티네스랑 유스타키오를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투입이 되더라도 뭔가 다를 건 없었고요. 물론 뭐 유스타키오는 나름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나름 괜찮은 커팅도, 한번 결정적인 커팅도 보여줬고, 그리고 측면으로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들도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무언가 유효한 공격 상황들은 나오지 못했고요. 77분경에는 손흥민 선수를 빼고 에보비세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카드를 전부 쓴 LAFC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경기 막판에는 콜로라도가 좀 슈팅을 가져갔는데 얘네 진짜 슈팅 못 때려요. 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팩스턴이 접고서는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거 그냥 이쪽 터치라인으로 가는 거를 LAFC 선수가 받아내요. 그냥 이거는 슈팅이라고 볼 수 없죠. 골대와 평행선을 이루는 슈팅.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3분경에는 또 팩스턴 에런슨이 프리킥을 가져갔는데 수비벽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4분경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그 나바로가 슈팅을 컷백을 받아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골대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벗어납니다. 예. 뭐 장면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슈팅이 개떡이었어요. 콜로라도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양 팀이 그냥
그냥 비폭력 무저항 축구 끝에,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비폭력을 한 거죠. 주도는 그래도 콜로라도가 더 했으니까. 그리고 LAFC는 무저항 축구를 한 끝에 그냥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LA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평화로운 축구는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 보면은 콜로라도는 그래도 전반에는 좀 공격했잖아요. 후반에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볼은 점유하는데 공격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는 그래프도 처음 봐요. 진짜 잔잔하잖아요. 자기들이 점유는 하니까, 점유는 하는데 공격을 안 해서 잔잔하게 그냥 잔잔바리로 가고요. 콜로라도는 LAFC가 그나마 조금 위협적으로 공격을 몇 번 했으나 뭐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진 못했죠. 그래서 이 경기는 LAFC가 슈팅 5개, 콜로라도가 6개, 양팀 도합 11개였고요. 빅찬스 하나도 없었고요. 양팀 모두. LAFC는 전반전에 아예 슈팅도 없었고, 그 빅찬스도 하나도 없었고, 기대점도 LAFC가 0.21골, 그리고 콜로라도가 0.23골. 그래서 양팀 도합 0.45골, 0.5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반올림에도 한 골이 안 되는 경기였던 거예요. 반올림에도 0대0이 너무나도 명확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 경기는 이건 이제 전후반 다 합쳐서 구역별 점유율인 건데요. 서로 그냥 뭐 양분한 거죠. 뭐 그냥 거의 차이가 없죠. 그냥 딱 데칼코마니 거의. 그리고 중앙에서 그냥 점유한 거,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평균 위치거든요. 평균 위치 양팀의, 그러니까 노란색 그 원이 콜로라도고 파란색 원이 LAFC인데 그냥 중앙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중앙에서 그냥 있다가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LAFC는 이 경기에서도 물론 뭐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은 결국 믿는 선수들은 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나마 샤펠버그가 이 경기에서 그래도 한 50분부터는 경기의 흐름을 가져온 선수였어요. 전반전에는 샤펠버그가 진짜 아쉬웠거든요. 이때 쓰려고 샤펠버그를 쓴 건데 전반전에 아쉬웠는데, 후반전엔 그래도 샤펠버그가 조금 살아나면서 흐름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샤펠버그를 빼죠. 부안가는 경기 내내 부진했고, 하지만은 부안가는 계속 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뭐 다음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까지 있다 보니까 76분경에나 뺀 건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전반전은 아예 방치하는 경기를 했잖아요, LAFC가. 그럴 거면은 손흥민을 왜 선발 출전시킨 건지가 이해가 안 가요. 후반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면은 손흥민을 차라리 후반전에 교체 투입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 부안가도 차라리 후반전에 좀 쉬게 하다가 교체 투입하는 게 맞지 않았나. 왜 부안가 손흥민 전반부터 넣고서는 후반 와서 승부수 던지고, 그리고 승부수 던지고 얼마 안 돼서 손흥민 빼고, 이거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에런룸도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거면은, 그리고 45분밖에 못 뛰게 할 거면은 왜 굳이 선발 출전시킨 건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경기는 진짜 공격다운 공격이 나오지 않았던 경기인데다가 결국 나올 선수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1000분 넘는 선수가 벌써 7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LAFC가 내슈빌, LA 갤럭시와 함께 경기 수가 가장 많은 팀인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1000분 이상 뛴 선수들이 많은 팀이에요. LA 갤럭시나 내슈빌은 2명이 1000분을 넘게 뛴 거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반면에 상대는 물론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안 가서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출전 시간이 적은 편이죠. 지금 이게 베스트 11의 출전 시간 쫙 그 순서대로 나온 건데, 팩스턴 에런슨이 가장 많이 뛰고 있는데 LAFC 오면은 11번째인 거죠, 출전 시간이.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상대가 항상 LAFC보다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LAFC는 보면은 지금 계속 코스타리카 왔다 갔다 했고, 그 전에 온두라스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멕시코 왔다 갔다, 그것도 고지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도스 산토스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 데에 있는 거예요. 돌릴 거면 좀 화끈하게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버릴 경기들은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뭔가 미련을 가지면서 그러다가 이두저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도 다 이제 그 선수들 지친 거랑 로테이션 돌리지 않는 거랑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더라고요. 실제 그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한테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태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롱이랑 그리고 이제 유스타키오한테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건 좋았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겠지만은 지금은 다가오는 경기들을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 정신적으로 정말 강해야 한다 하면서 정신력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쌍팔년도 대한민국 마인드인데 쌍팔년도의 대한민국이 정신력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였거든요. 약간 좀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세구라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지친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속된 많은 경기를 치르는 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우리는 빨리 회복하고 다가오는 경기들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건 이런 가운데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는 오스틴과의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베르너 마스거리골 넣더니만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5대1 대승 거두면서 이제 산호세 어스케이크스가 1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밴쿠버는 경기를 안 했거든요. 이 경기가 연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경기를 덜 치어서 밴쿠버가 2위. 그리고 LAFC가 3위긴 한데 이게 사실 아슬아슬한 3위예요. 왜냐? 시애틀 사운더스가 LAFC보다 2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승점은 1점 차잖아요. 2경기 덜 치르고.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도 LAFC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근데 승점 1점 차거든요. 이 경기들을 시애틀과 솔트레이크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그러면 LAFC의 순위는 5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슬아슬하게 3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LAFC는 오는 주말 미네소타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톨루카랑 북중미 챔피언스컵 홈 경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캘리포니아죠. 샌디에고 원정 경기를 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우 힘든 톨루카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과 홈 경기, 세인트루이스 원정, 그리고 동부의 강호인 내슈빌 원정, 그리고 시애틀과의 홈 경기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제는 진짜 선수들 쉬게 해줘야 돼요. 저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와의 주말 경기 과감하게 주전들 쉬게 해줘야 되고 손흥민 선수 미네소타 원정에 데려가지 않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지금 방전된 게 너무 보여요. 톨루카는 진짜 잘하거든요. 저 팀 제가 경기들 보니까 지금 현재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나오는 팀들 중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아요. 현재 산호세도 진짜 잘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제가 봤을 때 산호세보다 반수 정도 위에요. 톨루카가. 근데 산호세 상대로 LAFC가 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선수들 계속 혹사당하는 가운데 톨루카랑 경기하게 되면은 이거 참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 원정에는 부안가는 데려가야 되고요. 왜냐면 부안가는 어차피 징계 때문에 못 나오니까 톨루카전에 부안가랑 그리고 백업 선수들 데리고 해라. 그래서 톨루카전에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실제 근데 MLS가 보면은 제가 어디선가 보고서는 실제 그런가 보고서 찾아보니까 MLS컵하고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동시에 우승한 팀이 단 한 팀도 없더라고요. 물론 뭐 MLS가 우승한 적이 3번밖에 없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DC 유나이티드가 1990년대 중후반 그때 4시즌 중에 3시즌을 MLS컵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한 시즌 놓쳤던 게 그때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MLS컵도 우승했으면은 4시즌 연속 우승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쉽지 않아요.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랑 MLS를 동시에 소화하는 게 너무 이게 이동 거리도 길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간에 그 MLS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조금 지금 어쨌건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은 그러면은 우승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반기는
딱 5월 말까지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좀 집중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성적 끌어올려도 되거든요. MLS가 보니까 항상 8월부터 상위권 팀들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 이유가 5월까지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는 리그스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좀 힘들다가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그때가 이제 리그스컵이 있는데 그거 좀 지나고 MLS에 집중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성적들이 쫙 끌어올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